저는 4학년 1반 4번 김연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호화에서 배운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호화의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학급회의를 통해 알 수 있었고 국어와 유호화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목차는 첫째 우리 지역의 문제, 둘째 학급회의 내용, 셋째 학급회의를 한 결과, 넷째 플로깅을 할 경우 주의할 점, 다섯째 학급회의를 할 때 필요한 역할, 여섯째 탐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퀴즈 타임입니다. 그런데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키운 농작물이 모두 사라져 농작물을 훔친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관문을 통과한 다음 퀴즈를 모두 맞춰 농작물을 훔친 범인을 찾아라입니다. 관문을 목차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4마리 중 1마리가 농작물을 모두 훔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미션을 수행해 볼까요? 먼저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길가에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 반이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띵카벨에 올렸을 때 가장 많은 친구들이 선택한 문제가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길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보기에도 좋지 않고 냄새가 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줍니다. 또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는 쓰레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자료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급회의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급회의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정할 때에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급회의를 한 결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플로깅이 나왔고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통 더 설치하기, 또 지역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참여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밖에서 플로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플로깅이랑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주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플로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 집게를 사용해 쓰레기를 주울 시 손가락이 베이지 않게 조심하기, 둘째 생물은 절대로 건들지 않기, 셋째 차도에 있는 쓰레기는 위험함으로 줍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을 지키며 플로깅을 한 제 모습입니다. 다음은 학급회의를 할 때 필요한 역할입니다. 학급회의를 할 때 필요한 역할은 진행자, 기록자, 참석자입니다. 기록자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나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을 말하고 진행자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참석자는 회의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탐구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플로깅을 자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플로깅을 실천해 깨끗한 지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퀴즈 타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제가 발표한 우리 지역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발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두 번째 퀴즈, 플로깅이란 무엇일까요? 정소윤. 맞습니다. 세 번째 퀴즈, 학급회의를 할 때 필요한 역할 3가지는 무엇일까요? 정수인. 맞습니다. 그럼 퀴즈까지 다 풀었으니 농부 아저씨의 농작물을 모두 훔친 범인을 찾아봅시다. 사실을 말한 동물은 범인이 아니며 틀린 사실을 말한 동물이 범인입니다. 먼저 카이가 말한 내용입니다. 플로깅이란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행위를 말해. 둘째, 루시가 말한 내용입니다. 4학년 일반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우리 지역의 문제는 쓰레기 문제야. 셋째, 바비가 말한 내용입니다. 플로깅을 할 때 생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 마지막으로 리리가 말한 내용입니다. 학급회의를 할 때에는 진행자, 기록자, 참석자가 필요해. 농부 아저씨의 농작물을 모두 훔친 범인은 누구일까요? 소윤이 왼쪽에 있는 친구 발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시 2차 과학 5단원 호나무의 분리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정소윤입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고 왔나요? 시리얼이요. 계란 후라이요. 아,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든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재료가 섞이는 것이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물을 분리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혼합물을 분리하는 사례도 살펴볼까요? 껍질이 있는 변은 껍질을 제거하고 쌀을 얻기 위해 쌀을 분리하여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또 염전의 바닷물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 소금을 분리하여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콩, 팥, 좁쌀의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까요? 혼합물을 체에 넣고 흔들면 체의 눈보다 작은 것은 아래로 빠져나가고 큰 것은 위에 남습니다.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다른 혼합물 분리는 체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 플라스틱 구슬과 철구슬은 어떻게 분리할까요? 혼합물에 철로 된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철이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철로 된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할까요? 소금과 모래는 물에 녹는 성질이 다르므로 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거름장치와 증발장치로 분리합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크기 차이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고 있다고 했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번 배수구 거름망. 채처럼 생긴 거름망을 사용해 음식물 찌꺼기가 배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2번 정수기. 수돗물이 정수기 필터를 통과할 때 깨끗한 물만 걸러줍니다. 3번 에어컨. 필터로 먼지를 제거해 깨끗한 공기만 빨아들입니다. 4번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 안에 들어있는 필터가 알갱이나 큰 먼지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먼지만 분리됩니다. 당구 퀴즈. 다음 중 혼합물이 아닌 것은 1번 소금물, 2번 팥빙수, 3번 설탕, 4번 가루주스, 5번 태저강. 장소인. 정답 3번 설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내용을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주세요. 손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녹인 다음 땡땡 장치로 거른다. 김서율. 정답 거름 맞습니다. 해변 쓰레기 수거 장비로 쓰레기와 모래를 분리할 때 땡땡을 사용한다. 김연우. 정답 7 맞습니다. 철가루와 모래의 혼합물에 땡땡을 가까이 가져가면 철가루가 자석에 붙는다. 김하율. 정답 자석 맞습니다. 저는 이번 탐구 활동을 정리하며 혼합물에 들어있는 물질의 특징과 성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이득을 주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도 마시는 물에도 여러 가지 물질이 조금씩 섞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우리 생활의 혼합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2반 2번 김서율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과하고 단원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과 좁쌀의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소금과 좁쌀이 섞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금과 좁쌀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준비물은 소금과 좁쌀의 혼합물, 돋보기, 깔때기, 거름종이 등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준비물이 있고 스포이드, 유리막대, 증발접시, 핫플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섞여있는 소금과 좁쌀의 색깔, 모양, 크기 등을 관찰하기입니다.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색깔은 하얀색이고 좁쌀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소금의 모양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지만 좁쌀의 모양은 둥근 모양입니다. 소금과 좁쌀의 크기 모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녹지만 좁쌀은 물에 녹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지 생각해보기입니다. 우리는 총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물에 녹는 성질, 두 번째, 알갱이의 크기, 세 번째, 물 말리기입니다. 첫 번째, 물에 녹는 성질입니다. 소금과 좁쌀 혼합물을 물에 녹여서 분리합니다. 두 번째, 알갱이의 크기입니다. 가름종이를 사용하여 물에 녹인 혼합물에서 좁쌀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 물 말리기입니다. 이건 증발이라고도 하는데 거름종이를 빠져나온 소금물을 가열하여 소금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 소금과 좁쌀의 혼합물을 물에 녹인 후 거름장치로 분리하기입니다. 먼저 거름종이를 다음과 같이 젓습니다. 그리고 거름종이를 깔때기 안에 넣고 물을 묻힙니다. 그리고 깔때기 끝의 긴 부분을 비커의 옆면에 닦으하고 마지막으로 혼합물이 유리막대를 타고 흐르도록 천천히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과 좁쌀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과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물질 관찰하기입니다.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물질은 좁쌀입니다. 그리고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은 소금입니다. 이때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되어 거름종이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을 증발 접시에 반 정도 넣고 핫플레이트로 가열하기입니다. 그리고 증발 접시 안에 물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봅니다. 처음엔 물과 소금이 섞여 있습니다. 중간은 물이 조금씩 증발하며 소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끝은 물이 완전히 증발하여 소금만 남게 됩니다. 소금과 좁쌀의 혼합물과 같이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분리하려면 혼합물을 물에 녹여 거름장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에 녹는 물질은 거름종이를 빠져나가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은 거름종이 위에 남게 됩니다.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을 가열하면 물에 녹아있던 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거름과 증발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부를 만들 때 거름을 사용합니다. 간수놓은 콩물을 헝겊으로 걸러 물에 녹지 않는 덩어리를 모아 굳히면 맛있는 두부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증발의 원리를 사용하는데 햇빛과 바람 등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생활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상식. 여러분은 이 지저분한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이런 더러운 흙탕물에는 아주 더러운 세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스트로우는 안에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바로 정수해서 마실 수 있는 휴대용 정수 빨대입니다. 물이 오염되어 있는 곳이나 물 공급이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식수 공급을 위해 발명된 제품입니다. 혼합물이란 2가지 이상의 물질의 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혼합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단원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2반 3번 김하율입니다. 지금부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우선 무인도를 둘러보며 쓸만한 것을 찾아봅시다. 여러분에게는 비닐과 연필, 컵, 책, 코끼리똥, 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인도에서 2가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책이 있네요. 저 책을 본다면 무인도에서 2가지 미션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혼합물의 분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을 지닌 채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면 우리는 원하는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두 번째,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세 번째,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끓는 점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이때는 거름과 증발을 이용합니다. 목이 말라. 우리에게 있는 것 중 우리는 비닐과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을 파고 그 위를 비닐로 덮습니다. 두 번째, 바닷물을 붓습니다. 세 번째, 그 위에 컵을 띄웁니다. 네 번째, 그 위에 다시 비닐을 덮고 돌로 그 주위를 막습니다. 다섯 번째, 열을 받아 기체가 된 물이 다시 액체가 되어 우리는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에서 사용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식수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무인도에서 살기는 너무 힘들어. 두 번째 미션은 구조요청 편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구조요청 편지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종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것 중 채와 연필, 코끼리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요청 편지를 띄우기 위해 종이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코끼리똥을 모아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불순물이 제거된 똥을 가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열된 똥을 체에 걸러 물기를 빼고 햇빛과 바람에 말립니다. 자, 이제 종이를 얻었으니 구조요청 편지를 완성해 봅시다. 저는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이 편지를 본다면 저를 구하러 와주세요. 과연 여러분은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기 여러분을 구하러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인도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저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를 통해 과학 시간에 배운 과학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인도에 갇힐 일은 드물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혼합물의 분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 과학 지식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한양의 한 저작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는데요. 길 한복판에 누군가 붙여놓은 벽서 때문이었습니다. 하 정승아, 공사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당시 세도가였던 정승하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이 놀란 건요, 그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벽서에 쓰인 문자 때문이었죠. 그 벽서가 조선시대 최초로 한글로 쓰인 벽서였거든요. 글이란 걸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고 무시받던 백성이 글로써 권력자를 비판한 첫 번째 고발장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게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문자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정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세요? 10월 9일이 된 건 훈민정음 반포일이 기록된 이 책이 발견되면서였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건 1443년. 하지만 백성들에게 나눠준 건 그로부터 3년 후인 1446년이죠.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도 3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양반들처럼 책을 붙들고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야 백성이 한글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3년의 시간을 더 들여서 바로 이 해례본을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니에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발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또 초성과 중성, 종성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원리를 알고 또 사용법을 알아야 더 쉽고 더 빠르게 한글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소리를 한글로 쓸 수 있기를 바랬는데요. 그래서 닭이 우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도 이렇게 일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 벽서 사건은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겨우 3년째 되던 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백성들이 얼마나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 해례본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해례본은 한글이 빠르고 자연스럽게 백성의 삶 속에 스며들길 바랬던 세종의 배려심이 낳은 그런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도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데에는 디지털에 최적화된 문자 한글이 있었기 때문이죠. 현대 한글은 총 24자의 문자만으로 1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컴퓨터 입력 방식에도 유용하게 적용되는데요. 왼손으로는 자음을, 오른손으로는 모음을 치며 글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휴대전화에서는 키보드의 숫자를 더 많이 줄일수록 유리한데요. 여기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천지인을 형상한 모음의 기본자 3자만으로 모든 모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원리인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빠르게 글자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글의 창제와 그 역사적 여정을 통해 한글의 진짜 위대함은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어 우리의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한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과정을 발표할 4학년 3반의 18번 정수인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러 가보실까요? 우선 우리 지역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 문제는 강아지 배설물, 길가 담배꽁초,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한 지역 문제는 동구에만 정화조 청소 차량 일명 똥차가 돌아다닌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정화조 청소차가 다녀가면 비용은 얼마나 드시는지 아시나요? 저희 아파트는 1년에 자그마치 3번 다녀가서 3천만 원이나 듭니다. 여러분이 동구에 살아보시면 비용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하여 불편함을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꿔달라고 구청 또는 시청에 제안글을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 및 목적, 두 번째로 지역 문제, 세 번째 제안글을 쓰는 방법, 네 번째 시청에 제안글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 저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엔 지역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지역 문제. 첫 번째로 지역 문제를 정하여 불편한 점, 또 해결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동구에만 똥차가 돌아다닌다입니다. 또 불편한 점은 정화조 냄새로 인한 악취와 똥차로 인하여 길이 막힌 것입니다. 또 똥이 튈까 무섭다는 의견도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가 막히는 것에 대해 길을 넓히거나 하루 종말 처리량을 넓히거나 한 개 더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영상 자료를 만들거나 포스터로 만들어 알리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역 문제에 대한 다양한 뉴스와 신문 잡지로 지역 문제를 정확히 알아보고 문제 상황과 불편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부 모든 건물이 정화조를 설치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하기마을 아파트는 같은 합류식 하수관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림동의 한 아파트는 정화조 방류 펌프가 고장나 2202세대의 주민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여 정화조 냄새가 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주로 설치, 탈취제 사용, 공기 주입 시스템 도입,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질문에는 똥차를 본 경험, 불편한 점, 악취를 맡으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 해결 방안 등 설문을 통해 제안글에 설득할 점과 해결 장점을 알았습니다. 또 설문 결과를 포스터로 만들어 알리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똥차를 본 사람이 대다수이고 본 사람 중 동부에서 가장 많이 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수구 냄새를 맡는다면 그 지역에는 더러운 이미지가 생겨 하루 종말 처리량을 넓히거나 한 개 더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안글을 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제안글은 꼭 설득력 있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론은 문제 상황, 두 번째, 본론은 제안 내용, 결론은 다시 바람, 설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 제안글입니다. 제안글은 내용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저는 이종의 아까 발표한 뉴스로 본 점, 저 불편한 내용, 제안한 내용, 마지막으로 설득과 바람을 썼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 저 제안글을 냈고 광주광역시 시청 관계자분들이 동구도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문제 해결 방안과 과정을 발표한 정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번 3차 내일교실 박람회에 참가하게 된 4학년 4반 2번 김서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특이한 법과 환율입니다. 제가 참고했던 단어는 4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큰 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째, 세계의 여러 나라의 특이한 법 알아보기. 셋째, 환율 알아보기. 마지막 넷째, 퀴즈 맞춰보기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에는 어떤 특이한 법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햄버거를 먹을 때 항상 같이 먹는 게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을 어떤 소스에 찍어 드시나요? 저는 케첩을 찍어 먹곤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에 케첩을 제공하는 것을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케첩을 일찍 그리고 많이 접하게 되면 프랑스의 미학을 해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감자튀김을 먹는 날에는 케첩이 허용되는 아주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흡연과 껌 금지법입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껌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1992년에 생긴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한국에 생기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흡연 금지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거리와 공원,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적발될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0달러는 약 30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산만한 보행 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애착하는 소품 중에 스마트폰이 꼭 있을 텐데요.
명칭만 들었을 때는 저런 법이 실제로 있다고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법 중 하나인데요. 하와이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길거리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길이나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된다면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비만 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는 굉장히 특이한 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비만이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직장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만 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남녀가 40세 이후 복부 비만이 되면 정부기관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의 기준도 정해져 있는데요. 남성은 35인치, 여성은 31인치를 초과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입니다. 여러분들 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둘기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지켜야 하는 법이 굉장히 다른데요. 또 때문 여행할 때 법을 잘 살펴보고 가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비둘기가 도시에 많이 번식한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45달러에서 300달러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율을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위가 달러일 겁니다. 달러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환율은 쉽게 말해 교환 비율이라고 치고 우리나라 원화인 1,000원과 1달러가 동등한 관계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1,000원은 이제 동등한 관계인데요. 하지만 달러의 인기가 올라가고 원화의 인기가 떨어진다면 달러의 환율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약 1,400원을 줘야지 1,000원과 1달러와 바꿀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엔화입니다. 약 880원이고요. 여기서 가장 환율 단위가 떨어진 것입니다. 엔화는 약 880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엔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880원 정도만 줘도 100엔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것은 엔화는 1엔 단위가 아니라 100엔 단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여러분들, 유로는 어떨 때 쓰일까요? 유로는 유럽 연합국에서 쓰이는 단위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파운드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유럽 연합국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보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각주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 중 왕, 달러는 약 얼마일까요? 정답은 1,4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4학년 4반 20반 최서윤입니다. 저의 목차입니다. 4학년 1학기 수학 탐구 문제는 큰 수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나만의 새로운 문제를 하나 만들고 적절한 전략을 찾아 문제 해결 과정을 적어보세요 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예습은 첫 번째, 탐구 지문 만들기, 두 번째, 탐구 지문 해결 자료 찾기, 세 번째, 생활 속에서 큰 수 찾기, 네 번째, 탐구 질문과 탐구 문제 해결하기 였습니다. 첫 번째, 탐구 활동입니다. 저는 천, 만, 억, 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쓰고 천이라고 읽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쓰고 만 또는 1만이라고 읽습니다. 만원짜리 지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쓰고 억 또는 1억이라고 읽습니다. 억원은 만원과 천원과 다르게 수표입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쓰고 조 또는 1조라고 읽습니다. 조도 마찬가지로 수표입니다. 두 번째, 탐구 활동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큰 수는 음식의 가격, 돈, 날짜를 나타냅니다. 이때 날짜는 2014년 2월 25일에서 2024년인 오늘까지 약 3,778일째 되는 날일 때 씁니다. 글쓰기를 할 때 저는 서론에는 탐구 문제를 넣었습니다. 본론에는 큰 수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진 돈을 넣었습니다. 결론은 마무리와 느낀 점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베르나르 장 아티엔 아르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 디올의 CEO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약 2,224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07조 5천억 원 정도가 되는 셈이죠. 그 돈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